그 고분자의 천연물들을 약으로 달이면서 저분자로 만들어서 사람이 흡수를 좋게 하는데 실은 한약도 일정량 이상의 과농도를 만들지 않으면 흡수가 잘 안 된대요. 양이 되게 부족해서 생체막 안으로 투과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안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사이클로덱스트린을 말씀을 드리고 어제 가서 사이클로덱스트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사이클로덱스트린을 가지면 실은 수용성의 천연물들이 지용성 막을 뚫고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운데 사이클로덱스트린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를 듣고 나선 너무 좋아했는데 우리나라 한약재에도 아마 조만간에 사이클로덱스트린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 한 장을 이렇게 막 요약해서 드렸으니까 한번 직접 이제 그 하위 라인들이나 새로운 분들 강의하실 때 요거를 놓고 한번 강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본 강의를 할 건데요. 음, 오늘은 주제가 그 미국에서 특허를 받은 스트레스 릴리프,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준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은 제가 이제 대학에서 그 공부를 할 때, 제 친구가 현재 지금 그 광주대에서 심리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심리학을 좀 강의를 많이 좀 들어봤어요. 근데 사람이 이 정신이, 일반 환경이나 살아가는 생애 주기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더라고요. 타고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살아가는 생활 환경에 이 영향을 받아서 많이 바뀌는데, 아, 혹시 법인장님 혹시 보이세요? 잘 보입니다. 네. 네네네. 아, 예.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나, 저희 법인장님이 보시면, 어, 도전 정신이 되게 많지요. 이게 좀 나쁘게 얘기를 하면 겁이 없어요. 뭐를 하더라도 막 과감하게 하고 일단 부딪혀보고 하는데, 정신심리학적으로는 편도체에 축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편도체라고 하는 뇌에 기관이 있는데 이 편도체가 위험을 느끼게 되면 그 위험을 학습을 해서 이후에는 그런 위험을 이제 비껴가게 회피를 하게 또는 내가 이거 판단을 해서 싸워도 가능하다라고 하면 도전을 하고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게 편도체인데 어, 실제로 그 동물의 편도체를 한번 제거를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 강아지가 사자가 와도 사자랑 놀으려고 그래요. 고양이가 호랑이가 와도 같이 놀으려고 하고 무서움이 전혀 없어요. 그게 편도체가 손상이 되거나 제거가 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본인이 외부에서 스트레스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해마가 축소가 되고 그러면 기억력이 좀 감소가 되고 편도체가 좀 이렇게 그 손상을 입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편도체에서 위험이라고 신호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도전을 해보니 계속 성공을 해. 그러면 편도체의 시그널을 막아내요. 그래서 정상적인 편도체보단 좀 비정상, 약간 이탈이 돼 있는 사람들이 도전 정신이 엄청나게 뛰어나요. 우리 지금 법인장님이 지금 도전 정신이 뛰어나는 예를 들은 건데, 자, 아무튼 스트레스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되게 많이 주기 때문에 오늘은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 제가 이제 그 대만, 말레이시아의 그 이 회원들을 보고 나서 느낀 건데, 대만, 말레이시아에도 미국만큼 그 자가 면역 질환 알러지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막 얼굴에 홍조가 끼고 막 퉁퉁 부어 있고 이렇게 그 가려운 게 많고 있는데 이런 거는 대부분 묻고치잖아요.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는 이유도 실은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요. 자,
사람에게는 면역이라고 하는 체계가 있어요. 외부에서 제 몸에 익숙하지 않은 게 들어오면 그것들을 막아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그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익숙하지 않은 식품을 먹거나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접하게 되면 배출을 시켜요. 제일 먼저는. 내 몸에 들어온 것들을 배출시키는 방법이 콧물, 재채기, 눈물, 설사, 땀, 심지어는 소변도 많이 보게 되고, 대변도 좀 설사 같은 걸로 많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이 적응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체온을 높이거나 심박수를 막 높이거나 저기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런 전체적인 걸 다 면역이라고 하잖아요. 어, 그 사람의 몸에는 이렇게 1차적인 그 면역 다음에 바로 이제 선천적 면역과 후천적 면역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하게 맨 먼저 외부에서 안 좋은 게 들어올 때 맨 먼저 나가 싸우는 애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백혈구인데 백혈구 안에 과립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그림에 표해놨는데 혈구라고 이제 동그랗게 생긴 거 안에 점점점점점이 박힌 게 있어요. 그 안에 점점점점점점 박힌 게 활성산소인데 그 활성산소들의 입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걸 과립구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몸의 일부에 이 상처를 내요. 그러면 그 상처에 외부에 있는 병균들이 들어와서 얘의 상처를 덧나게 만들 때 상처가 나자마자 제일 먼저 상처 부위로 오는 애들이 과립구예요. 이 과립구 애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균을 활성산소를 이용해서 죽여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사람 몸에서는 이 스트레스도 외부에서 들어온 병균으로 알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항원체인 줄 알고 과립구가 분비가 돼요. 근데 정작 분비된 과립구가 가서 싸우려고 보니까 외부에 항원이 없어요. 근데 과립구는 아까 얘기처럼 일단 이 배출이 되고 나면 활성산소를 막 뿌려놔야 돼요. 근데 그 뿌리는 거가 외부에서 들어온 병균이면 그 병균을 죽이지만 뿌린 게 만약에 내 몸이야. 외부에서 병균이 없어. 그래서 내 몸에 뿌리게 되면 내 몸이 손상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처럼 제일 먼저 외부에서 익숙치 않은 게 들어오면 눈물이 나요.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고 기침이 나고 설사하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 눈 부위에 가가지고 과립구가 활성산소를 뿌리고 코, 입, 기관지, 뭐 소화기관 이런 데가 전부 다 활성산소를 뿌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그 부위가 헐어요. 세포가 죽으니까 조직도 헐어버려요. 그래서 눈 부위도 코도 헐고, 입도 헐고, 목도 헐고, 장도 헐고. 그래서 여러분 그 보면 그 내 그 기관이 헐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은 그 헐었다라고 하는 게 진행이 되면 자가 면역 질환이 돼요. 자, 오늘 지금 접속하신 분이 한 30명, 40명 정도 되시나요? 지금 한 25명, 26명 정도 됩니다. 어허. 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하면 일주일 내동 전달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고민해서 이렇게 저기 발표 자료도 만들고 강의를 하는데 제가 막 강의를 하는데 지금 대화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호응이 만약에 없으면 저한테는 스트레스겠죠.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저한테 제 몸에 관구가 나와요. 그리고 제 몸이 손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그 집중도 해주시고 이렇게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기록도 잘해서 좀 이따가 발표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자, 이제 다음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시죠? 제가 심지어는 이 박사애들 생화학을 하는 박사애들한테도 스트레스가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20여 년, 30여 년 전에 공부할 때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이 정의 내리는 거를 되게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 분들이 그렇게 가르쳤거든. 뭐 어처구니가 없다. 그러면 그 어처구니가 뭔지, 뭐 시치미를 뗀다. 그러면 시치미가 뭔지 이렇게 단어에 되게 이 중점을 많이 뒀는데 스트레스라는 말을 많이 쓰면서 스트레스가 뭔지 모르더라고. 근데 스트레스가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오늘 강사분들이시니까 어디 가서 좀 아는 체를 하시라고 제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공부할 때 되게 이 기억이 많이 났던 거라서 그 셀리에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이거 한스 휴고 브루노 셀리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천재예요. 이 사람이 1929년에 의학 박사를 받고 그리고 한 10여 년 만에 아니 한 2년여 만에 화학 박사를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주전공은 의학이에요. 근데 불과 2, 3년 만에 병행 공부를 해서 화학 박사를 또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1920년, 30년대에 29년에 의사가 되고 31년에 화학 박사가 된 거예요. 이게 천재죠, 천재. 이 사람이 캐나다의 맥길대라는 데에서 생리학을 이렇게 그 연구를 하고 있을 때 동료, 이게 자기도 안 해요. 자기 동료가 어떤 동물의 난소, 여자의 난소 있잖아요. 그 난소에서 어떤 물질을 추출을 해내요. 그게 이제 맥길드에서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뭔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 사람이 그 추출물을 받아다가 이게 어떤 물질인지를 내가 밝힐게 하고 연구를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여자의 가장 중요한 난소에서 추출한 거니까 이게 여성 호르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호르몬을 규명하려고 쥐 동물 실험을 해요. 쥐에다가 그 호르몬이라고 추정되는 물질을 주사를 해서 얘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을 한 거예요. 아니, 여성의 호르몬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생체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냥 뭐 맹물을 집어넣으면 호르몬 이런 변화가 없을 거잖아요. 역시 결과가 나왔는데 보면 부신이라고 콩팥 있잖아요. 콩팥. 여러분 콩팥 알죠? 신장. 그 콩팥 위에 보면 삼각형 모양의 어떤 그 물질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붙어 있는 콩팥, 신장을 신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신장에 붙어 있는 물질, 그래서 부신이라고 해요. 그 부신이 엄청나게 증가가 돼 있는 거예요. 평소보다. 그리고 부신이 증가되니까 거꾸로 반대로 면역 기능은 엄청나게 이렇게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소화기관에 염증이 많이 발생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셀리에 교수가 그러면 그렇지. 이건 호르몬이야. 그래서 그러면 이 추출물하고 대조가 되는 물질, 대부분 우리 그 대조되는 물질은 그 식염수 물을 많이 쓰는데 이번에는 난소 추출물을 안 쓰고 물만을 한번 주사를 해봤어요. 그럼 변화가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증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멘붕에 빠진 거예요. 난소 추출물을 넣었을 때 나오는 반응이 대조군으로 쓴 물에서도 이게 물을 위약이라고 하는데 약이 아닌데 얘가 똑같은 증상이 나왔어. 그 원인이 뭔지를 이제 이 사람이 밝히려고 원인을 찾아봤어요. 그러다 보니 한 3년 정도를 이 사람이 원인을 찾는 연구를 했어요. 결론이 뭐냐? 이 사람이 의학 박사고 화학 박사지만 동물 실험을 많이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쥐에다 주사를 놓을 때 쥐를 잘 못 잡아. 쥐가 우리에서 탈출해서 막 실험실을 돌아다니고 잡았다가 쥐가 발악을 하니까 막 놓치고 터뜨리고 그러니까 쥐가 멍들고 또 주사를 놓기 위해서 이 쥐를 잡았는데 너무 세게 잡으니까 쥐가 막 아파해. 천천히 잡으면 발악해서 놓치고 주사를 놓을 때도 한 번에 이 혈관을 못 찾으니까 찔렀다 뺐다 한 거예요. 그러니 난소 추출물을 넣을 때나 물을 넣을 때나 쥐는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셀리에 교수가 불쾌한 감정이라고 했어요. 쥐가 어떤 약물하고 상관없이 불쾌한 감정을 받게 되면 이런 생체 변화가 나타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확인 실험을 해요. 아주 추운 날 지붕 위에다가 쥐를 놔요. 추운 데다가. 아주 더운 날 보일러실에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개체수를 많이 해서 조그마한 공간에 막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 막 아주 어둡게 하거나 아주 밝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환경적으로 막 이런 극심한 불쾌감을 주니까 그런 증상이 점점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네이처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논문에 한 장짜리 논문을 발표해요. 아, 이렇게 극심한 불쾌감을 받으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적응을 하기 위한 증상이 나온다. 그걸 일반 증상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적응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아, 모든 생명체는 극심한 불쾌감을 느낄 때 얘를 정상 상태로 이끌어 가기 위한 적응이 필요해. 그러기 위해서는 생체 변화가 필요해. 라고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얼마 있다가 이 사람이 단어를 하나를 들어요. 고대 언어인데 팽팽한 긴장감으로 자극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로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이 사람이 스트레스 반응, 스트레스 증후군 또는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단어를 이 사람이 쓴 거예요. 셀리에가. 그리고 난 이후에 극심한 불쾌감 또는 외부의 자극을 스트레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스트레스는 좀 천재라고 하는 셀리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만심에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그걸 또 쥐에게 스트레스를 주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아까 제가 이제 그 법인장님 말씀을 살짝 드렸었는데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를 실은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제가 이제 그림에다 그랬는데 늑대와 같은 본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떤 그 환경을 맞닥뜨리게 되면 사람의 시상하부라고 하는 이 뇌에서 자극을 받아서 뇌의 하수체에다가 야, 스트레스를 대항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라고 얘기를 하면 이 뇌에서 콩팥에 있는 부신에다가 시그널을 줘요. 그러면 콩팥에 있는 부신에서 호르몬을 막 분비를 해내요. 이 콩팥에 있는 부신이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서 교감신경을 활성화한다는 게 뭐냐면 제가 막 이렇게 싸우기 위해서는 근육도 긴장을 해야 되고 근육이 단단하게 이렇게 좀 막 그 이게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몸이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걸 교감이라 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에너지를 많이 쓰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또는 도망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니까 사람의 소화 기능을 억제를 해요. 야, 더 이상 니네 소화하지 말고, 니네들 소화부터 해서 뭐 심장 모든 기능이 좀 다, 좀 중지를 해. 좀 이렇게 적게 활동해. 그리고 나머지 모든 걸 에너지로 다 바꿔. 그래서 단백질도 분해가 되고, 당도 분해가 돼서 전부 다 에너지로 쓸 수 있게 모아요. 그러니 이 혈압도 높아지고, 당뇨 수치도 높아지고, 뭐, 단백질 저기 분해도 가속화되고 막 이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없으면 이게 스트레스라고 인지를 못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 위험에 대처를 못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뒷장에 설명을 할 건데 이 세폴스키라고 하는 이 학자, 이 사람이 정말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책에다가 이 두 가지 책을 많이 썼는데 제가 읽은 거 두 가지인데 얼룩말은 위궤양이 없어요. 혹시 아세요? 얼룩말은 위궤양이 없는 동물이에요. 근데 이 책의 제목이 그거예요. 왜 얼룩말은 위궤양이 없을까? 이 사람이 얼룩말의 위를 해부를 해보니까 진짜 궤양이 없는 거예요. 위가 깨끗해. 그래서 조사를 해봐요.
여러분 혹시 동물의 이런 뭐그 밀림 이런 그 저 다큐멘터리 보시면 얼룩말이 풀을 뜯을 때 옆에 막 사자, 치타, 표범 막 이런 애들이 이렇게 얼룩말을 잡아먹으려고 막 옆에 어슬렁거리잖아요. 그때 사람이라면 제가 이제 그 얼룩말이라고 하면 옆에 사자가 보이기만 하면 이 걱정이 되니까 딴 데로 도망갈 거예요. 근데 얼룩말들 그래요? 혹시 동물의 왕국 이런 거 한번 보셨어요? 얼룩말들은 도망 안 가요. 사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도망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위험을 느껴도 이 위험을 금방 잊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정상의 상태로 회복하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위험을 계속 위험이라고 가지고 있으면 정말 스트레스가 커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이제 그 세진 리더님을 제가 이렇게 머리를 한 대 제가 때렸어요. 세진 리더님을. 제가 머리를 이렇게 한 대 때리면 그다음부턴 제가 손을 들기만 해도 세진 리더님은 방어하기 위해서 손이 올라와요. 근데 제가 손을 내리면 세진 리더님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손을 올려서 한 대 맞으면 그 이후에 계속 손을 들고 있어요. 손을 안 내려요. 이 계속 들고 있는 손 때문에 이제 어깨도 아프고 근육통도 오고 막, 이런 병이 더 심각해지는 거지. 그 사람한테는 치료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손을 내려 그러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해요. 근데 얼룩말은 아까 얘기처럼 한 번 머리를 맞고 나서도 절대 손을 안 올려요. 다시 맞기까지 손을 안 올려요. 그러니 얼룩말은 유괴함이 없는 거예요. 이 책에 이 그 셰폴스키가 뭐라고 썼냐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상 상태로 생체 기관이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정상 상태로 돌아오지 않고 그게 길어져. 그러면 인체는 반드시 병리적인 이게 질병을 얻을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할 거다. 두 번째 책이 있는데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이 해석인데 스트레스가 당신을 병들게 한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사람의 뇌가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세진 그 리더님을 한 대 때리고 나면 사람의 뇌는 그 때려서 맞은 그 장면을 계속 연상을 해요. 그런데 뇌가 이게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실제 맞은 거하고 맞아서 이렇게 그 있던 상황, 제가 때리려고 하고 맞았고 하던 그 상황을 구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상상과 실제를 구분을 잘 못 해요. 그러니 실제 맞았을 때의 스트레스를 상상만으로도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만성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진 게 얼마 안 돼요. 왜냐하면 만성 스트레스를 계속 기억하고 유지하고 확장시키는 거는 어떤 부류만 할 수 있냐면 영장류들만 할 수 있어요. 사람을 포함해서 지능이 뛰어난 동물들. 그래서 상상을 통해서 위험을 계속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 만성 스트레스는 최근에 나타났어. 대부분은 인간과 사회적인 영장류만이 해당이 돼. 이렇게 만성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이 되면 제일 위험한 건 뭐냐? 인체 곳곳에서 발생되는 건강상의 위험이다. 그래서 당신을 병들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그 영장류고 지능이 뛰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사람 몸은 진화라는 걸 통해서 이거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 있어요. 제가 여기는 안 썼는데 나중에 인터넷에 망상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사람의 뇌에는 필터가 하나 있어요. 필터가. 이 필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드라마를 막 계속 집중해서 보면 옆에서 누가 불러도 잘 안 들리죠. 그렇죠. 내가 뭔가 좀 막 재미난 걸 하고 있을 땐 옆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별로 관심이 없죠. 이게 망상체의 역할이에요. 예를 들어 사람이 망상체가 없으면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것을 다 사람이 막 기억하고 그거에 이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망상체가 정말 제대로 잘 활동을 하면 나한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현재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우선순위로 얘를 다 걸러내요. 제가 드라마를 아주 이렇게 열심히 보면 남편이 부르든 애가 부르든 이게 망상체에서 걸러져서 이게 안 와요. 내 뇌에 인지가 안 돼. 스트레스도 마찬가지. 뭐 예를 들어서 얼룩말이 예를 들면 사자도 있고 뭐 표범도 있고 많이 있지만 뱀도 있고 심지어는 가시도 있고 돌도 있고 막 위험 요소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망상체라고 하는 게 다른 위험 요소를 싹 없애고 나는 먹는 거에만 집중을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실은 건강하기만 하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도 되게 높아지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망상체가 약해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녀가 평소에는 엄마한테 막 이렇게 품에 안겨서 엄마 하다가 독립해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분명히 바쁠 테지만 얘가 잘 안 찾아오고 찾아왔는데도 이렇게 손에 용돈을 안 쥐어주고 막 이러면 아유 좀 젊어서 아유 그럴 수도 있어 했다가 나이가 들면 서운한 감정이 막 밀려오잖아요. 그것도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노화에 의한 망상체가 약해진 거죠. 자, 다음 이분 알죠? 이주일이라고 하는 분. 혹시 옛날 분들은 광고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담배 몸에 하나도 좋은 게 없습니다. 빨리 끊으세요.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주일 씨가 폐암으로 죽었어요. 근데 폐암으로 죽고 나서 이게 의사들의 신문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주일 씨가 죽은 건 폐암 말기로 죽었는데 이상해요. 이 사람이 죽은 폐암의 원인이 서남이라는 게 있어요. 이주일 씨 그 사람의 암은 서남성 폐암이었다. 근데 서남은 뭐냐면요. 남성은 대부분 흡연으로 이루어진 폐암이지만 여성은 비흡연, 흡연이 아닌 걸로 암이 발생을 해요. 그게 서남인데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여러분 기름 튀기고 막 이런 거 하실 때 그 후드 덕트 이런 거 안 키시고 그냥 자욱한 그런 기름 연기에서 요리를 하시잖아요. 그게 실은 폐암의 원인이에요. 특히 여성암, 50대 이상 중년은 서남이 되게 많아요. 흡연을 한 폐암은 폐 가운데에 암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흡연을 하지 않은 비흡연암은 폐의 가장자리, 이 테두리 쪽에 암이 있어요. 그래서 서남이라고 하는데, 이상하잖아요. 이주일 씨가 암 말기로 담배를 많이 펴서 죽었으면 서남이 아니어야지. 남자들한테 제일 많은 편평세포암이 돼야 되는데 이게 서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주일 씨가 죽은 건 실은 흡연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물론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어, 그 니코틴 함량이 낮은 담배 있잖아요. 니코틴 함량이 낮은 담배를 계속 피면 그게 서남의 원인 중에 하나더라고요. 물론 근데 그 당시에는 의학계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야, 서남으로 죽었으면 이 사람은 다른 원인이 있어.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주일 씨가 죽기 한 10여 년 전에 아들이 죽었어요. 교통사고. 아들이 죽고 나서 이 사람이 담배를 엄청나게 많이 피고 잠을 자지 않았어. 아들한테 떳떳한 아빠 모습, 게 아들이 그랬대요. 아빠의 직업을 코미디언이라고 안 했대요. 그냥 일반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할 만큼 아빠를 좀 창피해 했대. 그래서 아빠를 당당하게 보이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았겠지.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돌아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산란을 하고 나면 죽어요. 그죠? 왜 죽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연어가 어, 너무 힘들게 와서 이게 그 알을 낳으면 돌아갈 때 돌아가지를 못하고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연어가 왜 죽는지를 혹시 생각해 보신 분들 있으세요? 연어가 알을 낳는 강 근처에 가면 연어의 시체가 엄청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죽어요. 심지어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게 있었어요. 저기 지오그래픽 이 다큐멘터리를 제가 캡처한 건데 알을 낳는 연어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등이 기이하게 굽어 있고 허근이 휘어 있고 지느러미는 많이 망가져 있대요. 심지어 제가 이 사진을 지금 확대를 해놓은 게 뭐냐면 등을 보시면 이게 홈이 파져 있죠. 이게 패여 있잖아요. 지느러미가 없어지고 막 등꺼죽이 다 벗어졌고 이렇게까지 망가져서 죽는 건데 연어를 해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연어의 부신 아까 얘기처럼 콩팥 위에 있는 부신이 엄청나게 비대해 있는 거예요. 이 부신 피질에서 강을 거슬러 올라올 때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를 부신 피질에서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막 분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 몸에 안에 있는 장기가 이미 다 죽을 만큼 안 좋게 돼 있어서 알을 낳고 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 이거를 실험을 했어요. 연어가 알을 막 낳자마자 바로 걔를 꺼내서 부신 그 콩팥 위에 있는 부신 있잖아요. 얘를 떼버렸어요. 그러면 살을까요, 죽을까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막 만들어내는 부신 얘를 딱 떼냈어요. 1년을 더 살았어요. 연어가. 그러니까 실은 연어가 죽는 것도 이 강을 거슬러 올라올 때 받았던 몸의 상처나 이게 덧나서 죽은 게 아니고 그 상처들이 이 연어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줘서 부신 피질에서 만들어낸 스트레스 호르몬이 모든 그 연어를 구성하는 그 이 신체 장기를 다 파손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 부신을 이걸 싹 빼내고 나니까 그게 중지가 되니까 1년여를 더 살게 되는 거죠. 그 연어 실험을 통해서도 스트레스가 진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밝힌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가서 제가 강의 드렸던 강의 안 중에 하나인데 사람의 세포도 외부에서 데미지라고 하는 손상을 받으면 정상세포가 비정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세포 유전자 DNA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 중에 제가 스트레스가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스트레스가 단기간에 짧게 오는 스트레스는 아까 얘기처럼 긴장을 하게 하기 때문에 실은 사람에게 좋은 건데 이게 만성, 오래 가게 되면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외부가 상처가 나고 장기가 손상되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비정상으로 바뀌어요. 유전자 자체도 비정상이에요. 제가 뒤에 설명을 또 하겠지만 스트레스가 DNA라고 하는 유전자를 파고까지 해요. 자, 이거는 캔서라고 하는 암을 다루는 전문 의학지예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스트레스가 짧게 오는 거 말고 만성 스트레스, 이 크로니칼이라고 하는 게 오래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 만성 스트레스는 암의 전이, 이게 사람 몸에 암이 있을 때 암이 전이 되는 속도를 4배 이상 증가시켜요. 여러분 혹시 암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병원에서 0.5cm 이상 암이라고 하는 종양, 튜머를 발견을 하면 사람 몸에 그 종양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몇 년 정도 쌓여서 그 종양이 이렇게 만들어질까요? 잘 모르시죠? 대부분 그래요. 이 종양을 제거를 하면 더 이상 없겠지라고 추적 검사만 잘하면 되겠지라고 안심을 하는데 아니에요. 암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세포예요, 세포. 암세포. 근데 이 세포가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눈에 보일 만큼 이게 계속 증식을 해서 커져야 되는데 젊은 사람은 4년, 나이 든 사람은 7년간 계속 증식을 해야 1cm 정도 커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병원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젊은 사람이 암에 걸리면 암의 성장 속도도 엄청 빨라요. 근데 나이 든 사람이 암 종양에 걸리면 그게 한 7년여 정도 동안 0.5cm를 큰 거기 때문에 앞으로 7년 동안도 0.5cm 이상 크지를 않아요. 근데 단 문제는 뭐냐? 암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손등에서 껍질을 한번 딱 떼내 보세요. 그러면 떼내는 순간부터 이 떨어진 껍질은 죽잖아요. 근데 죽지 않으려고 하는 세포가 있어요. 이게 실은 죽어라라고 하는 명령을 거부하는 애들인데 그 비정상 세포가 계속 몸을 타고 막 움직여요. 얘가 근데 증식도 해. 그래서 엄청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다가 암 종양이 발생할 수 있는 부위에 달라붙어요. 그러면 얘가 혈관을 새로 막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다른 세포보다 이 살려는 이 활성도가 높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혈관에서 얘가 새로운 혈관, 자기한테만 보내는 피를 따로 만들어내서 엄청나게 커지는데 그게 눈에 보일 만큼 커지려고 하면 아까 얘기처럼 나이가 든 사람은 7년여 동안 얘가 계속 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내 몸에는 이미 암 종양이 나왔다 하면 내 몸 어딘가에 암 이런 세포가 다 떠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스트레스를 받아보니까 암 종양이 발견된 사람은 다른 부위에서 암이 발견되는 그 아까 얘기처럼 떨어져 나오면 바로 죽으면 전이가 안 되는데 얘가 막 옮겨 다니다가 어디 가서 다시 붙으면 그게 전이거든요. 그 전이 되는 속도가 4배 이상이 빠른 거예요. 그리고 암이 아직 발견이 안 됐어. 그지만 실은 사람 몸 안에 암세포가 떠돌아다닐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사람의 장기가 암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전이를 빨리 하게 하려고 준비를 한, 암이 없는 조직에서도 암으로 전이될 수 있는 상태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럴 만큼 스트레스가 위험하네. 이거는 그 논문을 제가 요약을 한 건데, 스트레스를 받는 애들이, 그 튜머 종양의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자, 이제 이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사람 몸에서 자율신경계가 교감, 부교감이 서로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아까 얘기처럼 뭔가가 많이 높아지려고 하면 얘를 다시 이 정상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람의 면역도 항진이라고 그래서 면역 그 수치를 계속 높이는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거는 면역의 수치를 억제를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에 보면 면역 항목에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면역을 높이는 항진, 면역을 낮추는 억제 2가지로 이 개별 인정형을 받아요. 이 2가지를 다 할 수 있으면 면역 조절이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처럼 면역의 수치가 계속 높아만 지면 내 몸을 죽이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사이토카인 폭풍 같은 거가 생기면 실은 자가 면역 질환이 너무 심각해져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내 몸에서는 면역을 조절을 하는 것처럼 사람 몸에는 그 호메스테오시스라고 해서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자기 몸에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자율신경계도 있고 자율신경계는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율신경계 안에 교감신경은 막 흥분을 시키고 부교감은 억제를 하는데 이 2개가 적절하게 유지가 되면 사람의 항상성이 유지가 돼요. 근데 그게 잘 작동을 못하면 외부의 도움을 받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스트레스에 이 좋은 약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약들이 잘 안 들어요. 왜냐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이렇게 느끼는 스트레스가 좀 몸에 안 좋게 작용을 하는 사람의 원인이 여러 가지라잖아요. 아까 얘기처럼 노화에 의해서 망상체가 기능이 약해진 사람도 있고 때로는 스트레스를 어렸을 때 큰 충격을 받아서 그걸로 인해서 사람 몸 안에 편도체라는 것도 있는데 편도체나 해마나 이런 게 손상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사람의 뇌가 이 척추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척추에 이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이 뒤통수 쪽, 여기는 가장 원초적인 뇌예요. 그리고 얘가 앞으로 오면 올수록 진화된 뇌예요. 그러니까 이 척수에 붙어 있는 뇌는 숨 쉬는 뇌가 가장 많고, 거기에서 가운데쯤이 오면 사람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뇌가 있고, 앞으로 전두엽처럼 앞으로 오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뇌예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어, 어떤 사람이 심하게 앞에 이렇게 머리를 다쳤어. 그러면 전두엽 손상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내놓는 게 뭐냐면 감정 조절을 못해요. 이성적인 판단을 못해. 그래서 막 욱 해가지고 막 이게 아버지가 예를 들면 쓰러져서 전두엽을 손상을 받으면 아버지가 엄마를 막 패. 그리고 막 집기를 막 부수고 막 그래요. 그게 전두엽의 손상인데, 스트레스를 이렇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뇌가 정상적인 작동을 해야 되는데, 살아오다가 아까 얘기처럼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못하는 정도의 뇌,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내 몸에서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스트레스에 도움이 되는 걸 먹어야 돼요. 이게 약만 가지고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 원인을 제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실은 자연적으로 사람 몸이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적인 치료가 훨씬 더 좋다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약도 먹지만 정신과를 많이 가잖아요.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예가 그거예요. 아까 제가 소진을 리더님, 아니 서진 리더님을 때렸을 때 팔을 이렇게 그다음부터 막는데, 이거를 내리면 스트레스가 없는데 계속 들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손을 내리세요라고 하는 심리적인 치료가 훨씬 좋은 거지.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아까 얘기처럼 약보다는, 이게 물론 너무 심한 건 약을 먹어야 되지만 정신질환 중에 하나니까 보조적인 걸로 이 사람의 뇌가 정상적인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인류가 오래 써온 이런 그 스트레스 해소가 식물에 이제 있었어요. 인터넷에 치면 스트레스에 도움이 되는 야채 채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어디는 10가지, 20가지, 뭐 30가지 막 얘기하는데, 그 식물들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뭐냐면 아답토젠이라고 하는 것. 이 아답토젠이라고 하는 이게 책인데, 아답토젠은 허브예요, 허브. 식물인데, 스트렝스, 뭐 힘, 그 다음에 스태미나, 뭐 에너지, 그리고 스트레스를 릴리프하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는 책이에요. 이 아답토제는 천연 성분이고 면역 성분 중에 하나인데, 스트레스를 대항하여 이겨내는 저항성을 가졌어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이 표 중에 하나인데, 스트레스 저항성이라고 하는 표인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답토젠이 들어가면 진폭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게 정상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진폭이 크게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어, 49와 50일의 평균도 50이죠. 49와 50일의 두 개의 평균도 50인데 100과 0의 평균도 50이에요. 그죠? 그냥 스트레스 저항성을 얘기할 때 그런 이 표를 많이 쓰는데, 어, 가장 좋은 상태의 100과 가장 낮은 상태의 0이 계속 반복이 돼도 평균값은 50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높아져도 50일, 낮아져도 49.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도 이 사람은 50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 스트레스를 알 때 과학적으로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수치를 이게 체크를 해요. 검사를. 그래서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게 많이 있으면 스트레스 상태가 되게 안 좋다. 코르티솔이 적정량이 있으면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처럼 힘까지 막 이렇게 그 코르티솔이 올라갔다가 이게 제로까지 떨어져. 이게 막 감정의 기복이 아주 심한 상태도 평균을 내면 50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50이라는 거에 편차가 제일 작게 49, 51처럼 이렇게 유지하는 게 실은 정상인 거지. 막 감정이 좋았다가 막 낮았다 이렇게 되면 그걸 실은 조울증이라고 해요. 이게 조는 기분이 좋은 거고 울은 우울하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양극성 조울증이라는 게 있는데 조울증이 점점점 49, 51이 막 60대 40이 되고 70대 30이 되고 이렇게 되면 조울증이고 100과 0이 돼버리면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요. 이건 양극성 조울증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무조건 병원에 가야 돼요. 치료가 안 돼요. 병원에서 심리치료, 약물치료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정상 상태로 오기가 어려워요. 그걸 양극성 조울증이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스트레스도 실은 이렇게 스트레스의 가장 정상 범위의 편차가 적어야 되는데 아답소젠이라고 하는 물질이 그 일을 한대요. 또 하나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건 제가 그 미국에서 강의를 드렸으니까 세로토닌이 스트레스 해소에 되게 좋다라는 거는 제가 증명을 드렸잖아요. 자, 근데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세로토닌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세로토닌이? 멜라토닌, 이게 잠을 잘 자게 하고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멜라토닌은 뇌에서 만들어져요. 뇌에서 분비가 돼요. 세로토닌은 장에서 만들어져요. 물론 뇌에서도 만들어지긴 하지만 세로토닌의 전체의 80%는 장에서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 잘해보세요. 제가 논의 강의할 때 제로닌, 프로제노닌을 논의를 먹으면 프로제노닌이 효소를 만나서 제로닌으로 어디서 바뀐다고 그랬죠? 장에서. 그래서 세로토닌과 제로닌이 함께 작용을 해서 스트레스 해소에 훨씬 좋은 시너지가 나요. 근데 논의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근데 임상으로 닐 솔로몬과 같은 의사들이 임상으로 했을 땐 일반적인 아답토젠만 갖고 있는 야채 채소보다 노니가 훨씬 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18세기 유럽에서는 해피프로이트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노니를 먹으면 이 기분이 좋다. 그게 세로토닌이에요. 실제로 논문을 보면 세로토닌은 스트레스를 억제하는데 세로토닌을 감소시켜 보니까 스트레스가 확 증가됐다라고 하는 게 논문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요게 이제 그 이리도이드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 4NQO라고 하는 물질이 뭐냐면 사람 몸에 스트레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이에요. 약물인데 얘를 동물에 주입을 하고 나서 DNA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부 DNA가 이렇게 손상을 입어 있어요. 근데 이 손상된 이 세포에다가 이리도이드를 투여를 했더니 손상된 저 유전 DNA가 이렇게 복구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처럼 스트레스가 제가 처음에 강의를 했을 때 스트레스에 의해서 유전자 DNA가 데미지를 입는다 했잖아요. 근데 뭐가 복구시켜주냐? 이리도이드가 복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 스트레스로 받았던 유전자 DNA에 대한 손상도 논이를 먹으면 이리도이드가 복구를 시킬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아까 얘기했처럼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80%의 장소가 장인데 그 장에서 만들어지는 제로닌 제가 여기다 썼는데 이 제로닌이 실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를 시키잖아요. 스스로 건강해지게. 그러니 스트레스로 인해서 손상받았던 DNA나 세포는 아답토젠과 세로토닌이 기분을 좋게 만들면서 손상된 것들은 얘네가 복구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 이제까지 알려져 있었던 스트레스에 좋다라고 하는 야채 채소들보다 논이가 훨씬 많은 스트레스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실은 그 아마 저기 앤드류 김 우리 저기 선배님 같은 경우는 아마 다 읽어보셨겠지만 논의의 스트레스 릴리프라고 하는 특허를 낼 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과연 미국에서 논의라고 하는 거를 인정을 해줄까? 왜냐하면 연구된 게 많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미국이 더 먼저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거를 전 세계의 특허를 지금 출원을 했어요. 이게 전 세계에 동시에 출원하는 거를 PCT 출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출원을 하고 각 나라별로 개별로 특허도 출원했어요. 미국, 중국, 한국, 대만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한국보다 미국이 먼저 나왔어요. 이게
실은 전 세계적으로 논의에 대한 연구가 많이 안 돼 있는데 미국이 제일 많이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논의에 대한 이해가 실은 미국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그런지 스트레스 경감이라고 하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논의에 대한 특허를 미국이 제일 먼저 내준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께 그 하나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걸 하나 공개를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하나 지금 보여드릴 텐데 이게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어, 좀 유명한 논문들 그러니까 SCI라고 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이 논문을 가지고 가서 참조를 해, 인용을 한다고 하는 인용이 될 만큼 수준이 높은 논문들을 모아놓은 그런 그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에 연구되고 있는 논의에 대해서 발표된 이 논문들을 제가 전부 리스트업을 해서 일부는 논문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것들을 제가 엑셀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번에 미국 분들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 보면 안티캔서, 암이라고 하는 논문도 이렇게 많아요. 항암이라고 하는 논문이 이렇게 많이 발표되어 있어요. 제가 요것도 좀 이따가 법인장님께 보내드릴 건데 논의에 대해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들을 그냥 제 나름대로 물론 이거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그 논문들 중에 좀 수준이 있는 SCI나 SCI 익스펜디드라고 그래서 확장성이 있는 그 논문들만 제가 뽑아놓은 건데 요거를 한번 드릴 건데 소개를 드리자면 아까 있잖아요 안티캔서 항암에 대한 논문도 뭐 엄청나게 많아요. 나중에 이제 엑셀로 한번 다 보시고 여기 두 번째는 만성염증이에요. 이 지금 그 인플라메토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논문이 이렇게 많아요. 나중에 한번 다 제가 논문이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논문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면역에 대한 거. 그 논의는 제가 논문도 냈지만 면역의 기능을 항진하거나 억제하거나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이뮨 모듈레이터리 높이고 낮추고 하는 거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의 범위로 만드는 이뮨 모듈레이터리의 이펙트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논의에 대해서 이 논문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심지어 이제 그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이빨, 치과, 뭐 치은염, 치주염 이런 거 있잖아요. 심지어는 거기에도 효과가 있고 뭐 방광, 요로 뭐이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들면 방광염 뭐 요로 결석 이런 거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도 있고 피부 스킨도 정말 많아요. 뭐 알러지, 아토피 피부에 대해서도 정말 많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이게 질병으로는 이렇게 언급이 많이 안 됐지만 실은 사람의 이 병적 증세에 가까운 것들 뭐 그런 거에 논의가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고찰들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진정작용 사람 몸이 이렇게 활성이 막 너무 이게 너무 통증이 심하거나 너무 열이 높아지거나 할 때 진정작용을 하는 거 신경을 보호하고 신경을 이렇게 안정화시키고 보호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뭐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이미 많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활동성. 이게 논의를 통해서 운동 수행 능력이나 활동성이 좋다. 그다음에 항정신, 정신의학적인 그 효과도 많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산화질소라고 하는 건데, 산화질소는 실은 1998년에 나온 이론이지만 정말 이 산화질소가 사람 몸에 유용해요. 근데 논의가 산화질소의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1999년에 나온 닐 솔로몬 책에도 이미 몇 번이 언급이 돼 있어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조정작용, 뭐 효소의 억제, 뭐 인슐린
불안장애, 이거는 질병의 이름 중에 하나인데, 기생충과 같은 것들에 감염이 됐을 때 그 기생충들을 이렇게 억제하고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있고, 심지어 이제 구충, 일반 몸 안에 있는 벌레, 기생충에 대한 억제 효과, 뭐 유전 독성, 그다음에 담배를 피고 나거나 술을 먹거나 마약을 했을 때 나타나는 금단 현상, 그런 거에도 좋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중독성을 일으키는 게 알카로이드인데, 알카로이드가 작용할 자리에 프로제로닌이 가서 작용을 해서 제로닌으로 만들어 놓고 중독성의 알카로이드가 이 세포하고 결합을 못하게 만들어. 그런 것도 있고, 몸에 이런 부작용들을 억제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논의를 드시고 나서 뭐 이렇게 부작용이 났다라고 하는 건 아주 일시적이고 아주 민감한 분들이 아까 얘기처럼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을 이 내 몸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배출을 해내는, 그래서 설사나 뭐 재채기, 가스도 많이 나오고 뭐 트름도 나오기도 하고 이 배출하는 아주 기본적인 부작용은 나오지만 잠시 끊었다가 다시 먹거나 아니면 양을 줄이면서 서서히 높이면 그 이후에는 이 부작용이 나온 사례가 아직까지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지금 안전 세이프티라고 제가 이름을 해놨는데 얘는 계속 높이거나 계속 떨어뜨리질 않아요. 혈압을 고혈압이고 나이가 많으신 분이 먹고 나서 혈압이 갑자기 뚝 떨어졌어.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저혈압이 될까 봐 걱정을 했는데 병원에서 체크를 해보니까 정상 혈압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아. 예, 논의는 직접적인 양리작용이 아니고 세포를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한계치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안정성에 대한 논문도 있고, 그 다음에 뼈, 뭐 항산화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세포 독성이라고 그래서 그 이 주사제부터 해서 뭐 어떤 그 음식이 됐건 아니면 뭐 바이러스나 뭐 박테리아에 대한 감염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세포 독성에 대한 것도 이게 다 해결을 하고 완화를 한다. 그다음에 그 에이포토시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은 사람이 에이포토시스라고 하는 과정을 겪지 않으면 비정상 세포를 제거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때 너무 많은 세포, 정상인데도 비정상으로 인정을 하고 얘를 많이 죽여버리면 빨리 세포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절해서 정상적인 걸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논문도 있어요. 그리고 혈관이 이렇게 갑자기 막 확 늘어나서 얘가 수축이 되지 않는 현상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거에도 치료 효과가 있었고, 심지어는 치료가 그렇게 어렵다는 말라리아에 대해서도 항말라리아 효과가 있다라고 나왔고, 뭐 혈액, 뭐 알러지, 고지혈, 고혈당, 이 그 세포들이 안 좋은 세포들이 계속 증식하는 게 있는데 그 증식을 막는다고 하는 논문도 있고, 뭐 항당뇨, 뭐 항바이러스, 특히 코로나 같은 항바이러스, 그다음에 곰팡이 같은 항진균, 항비만. 제가 그 미국에 강의 드릴 때 다이어트에도 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안티튜머, 항종양, 뭐 항박테리아, 항바이러스, 뭐 상처 치료는 뭐 예전에도 화상 치료가 될 만큼 뛰어났으니까. 그다음에 통증 감소, 십장 강화, 뭐 아토피, 간보, 간은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에이즈에도 그다음에 새로 혈관을 만드는 것도 대부분의 암세포 같은 거기 때문에 신생 혈관을 막는 작용도 하고, 결핵, 고혈압 뭐 엄청 많아요. 나중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특정한 주제를 정해 주시면 뭐 언제가 됐건 뭐 1년이 지나건 2년이 지나건 미국 법인에서 어떤 특정 질병이나 어떤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세요라고 하면 여기 있는 논문들을 다 제가 읽어서 이것들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자, 요게 이제 그 회원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던 내용인데 어 제가 미국 회원분들한테만 오픈을 하려고 해요.
실은 유산균에 대해서 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유산균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모린다부터 해서 논이를 만드는 애들이 이제는 다 발효라고 하는 과정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까지는 자연적으로 착즙을 하고 자연적으로 숙성이 된 자연 발효를 했거든요. 모린다도 최근에 보니까 한 15일 가까이 이제 발효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위적으로 유산균을 넣는 게 아니고 자연적인 이 발효를 좀 하려고 하고 그중에 그냥 일반적인 유산균 중에 플란테넘이라고 하는 유산균을 넣으려고도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유산균의 오리지널은 서로 다르지만 같은 종의 유산균은 실은 역할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이라고 하면 플란타럼이 갖는 기능은 뭐가 좀 더 잘하냐 못하냐 이런 정도 차이지 거의 같은 역할을 해요. 이게 실은 저희가 제품의 표시사항에 어쩔 수 없이 유산균의 7종을 저희가 어떤 종을 넣습니다라고 미국에다가 오픈해서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세관 통관을 할 때도 다 보내야 되고 근데 들어가는 유산균의 양은 저희가 100% 오픈을 못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정확히 알면 다른 사람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조하는 제조 방법이 특허로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60일을 발효 숙성을 하는데 45일 발효를 하고 15일을 2차 발효를 할 때 실은 숙성 과정인데 온도가 하나는 이 35도 부근이고 하나는 10도 이하고 뭐 이런 게 어느 정도 다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유산균이 발효가 되려면 몇 도 정도 온도가 필요하다는 걸 다 아니까. 근데 만약에 저희가 넣는 유산균을 어느 정도가 들어갑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만들 수가 있어요. 실은 유산균을 여러분 저기 그 우리 콜마의 유산균 드셔보셨잖아요. 이거 맛있죠? 대부분이 유산균 맛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아니에요. 그냥 유산균만 먹으면 정말 못 먹어요. 맛이 정말 없어요. 맛이 없을 뿐더러 그 아린 맛이라고 해야 되나? 막 뒷맛이 되게 찝찝하고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유산균을 많이 넣으면 제품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과정을 통해서 지금 상태의 논의가 나오게 하고 기능성이 향상되는 수준을 기능성이 마냥 높아만 지면 맛이 없어져요. 기능성을 마냥 높인다고 해도 사람 몸이 그걸 다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상태의 제품을 만들고 그거를 사람이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든 게 지금 저희 제품이기 때문에 유산균을 자칫 오해를 해요. 실은 이제 제가 여기다가 쓴 것도 100%는 아니에요. 100%를 다 오픈할 수는 없지만 그냥 리더분들이니까 여러분들한테만 유사한 범위로 이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유산균의 농도를 낮게 해서 얘를 많이 집어넣어 보니까 아까 얘기처럼 양이 많아지면 맛이 훨씬 안 좋아요. 그리고 분해하는 그 속도가 너무 더뎌. 더 오랜 기간 발효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썩거나 부패하거나 이런 효율, 100이 나와야 될 게 막 50이 나온다든지 효율성이 되게 안 좋아져요. 그럼 가격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은 가장 높은 수의 유산균 농도를 만들었는데 생균으로 현재 제가 거래하고 있는 회사가 락토메이슨이라고 하는 유산균 전문 업체인데 미국에도 지금 제가 지사를 내고 있어요. 이미 지금 법인은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생균 농도가 1조예요, 1조. 1조라고 하는 테라 유산균인데 얘를 가져다 써요, 실은. 근데 1조 유산균인데 걔네들이 저한테 해준 관리 기준은 뭐냐면 1조에 플러스 마이너스 20%예요. 때로는 1조 2천억짜리도 있고 8천억짜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이 낮은 숫자를 일단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8천억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제가 만들 때 기준은 1조짜리였고 1조짜리를 집어넣어서 유산균 발효를 시켜보니까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물러지고 기능성으로 전환이 되기 전에 물러져서 손실이 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배합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그냥 오픈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표시하는 걸로는 이렇게 는 거예요. 저희 논이 99.9997%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유산균은 0.003%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유산균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유산균을 넣을 때 논이액이 있어요. 착즙된 논이액. 그 논이액에 유산균을 넣어서 이거를 다 녹여요. 액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액상을 집어넣어요. 논이에다가. 그러니까 논이는 논이 원과가 있는데 논이 원과를 세척하고 이 그 선별된 거를 바로 영하 40도에서 얼려요. 그걸 한국에 가져와서 1톤짜리 탱크가 있어요. 그 탱크에 논이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거기에 유산균 액을 부어요. 그러면 저 바닥에 있는 애들, 걔네들부터 점차 유산균 발효가 되면서 얘네가 즙이 돼서 이 녹아 나와요. 액이 밖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 액이 점점 차지잖아요. 그리고 위에 있는 그 논이 과일들은 녹고 발효가 되면서 점점 이렇게 눌러져서 아래로 내려와요. 그러면 밑에 있던 액들이 점점 올라가서 어느 순간 이게 전부 다 논이 액에 다 쌓이게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많은 물을 집어넣고 물 안에 잠기게 한 다음에 유산균을 집어넣으면 분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해서 자연적인 발효가 될 수 있게 유산균 농도를 조절을 했을 때가 이거와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만 계시고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알면 얘네들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좀 그게 걱정해서 유산균 수에 대한 질의가 오면 잘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8천억 이상의 유산균을 써라고만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게 실은 계산을 해보면 논이 한 병에는 약 300억 개의 300억 유닛 정도의 유산균 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실은 훨씬 많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집어넣은 애들은 1조짜리인데 얘네가 증식을 해요. 유산균인 수명이 한 일주일 정도 돼요. 근데 일주일 정도가 되는 동안에 엄청나게 증식을 해요. 여러분 저기 뭐 콜마의 유산균 먹을 때 그런 설명 들으셨죠? 생균이 장에 가서 정착, 장에 이렇게 달라붙으면 증식을 한다고 돼 있죠. 그것처럼 살아있는 생균은 증식을 해요. 그리고 증식한 애들이 활동을 한 다음에 죽어. 그걸 유산균 사균체라고 해요. 그래서 유산균의 먹이, 사균체, 이게 유산균의 먹이를 프리바이오틱스라 하고 유산균을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유산균이 배출해낸 나머지 물건들, 유산균의 죽은 사체나 유산균이 만들어낸 분비물들을 모아서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은 원래는 이게 함께 이 연구된 건데 장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맨 처음에 프리바이오틱스를 띄우고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띄웠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나올 유산균은 뭐냐면 포스트 바이오틱스예요. 유산균 사균체가 나올 거예요. 이미 일본, 미국 이렇게 병원이나 의학 쪽에는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되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미국에도 인터넷 쳐보면 서플리먼트로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논의가 아까 얘기처럼 엄청나게 많은 생균을 집어넣고 논이 자체가 프리바이오틱스잖아요. 식이섬유질이 엄청 풍부한 프리바이오틱스. 그리고 얘가 1조짜리가 들어가서 증식을 엄청나게 했을 거고 발효가 다 끝나고 나면 얘가 사균체로 존재를 해요. 그러니 포스트 바이오틱스로도
엄청나게 효과가 좋은데 포스트 바이오틱스 유산균 살균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중년 이후 사람이 이 성인이 되거나 중년 이후가 되면 장 안에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는데 유해균이 훨씬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해요. 장내 유익균이 많이 분포가 돼 있어야 되는데 변동이 있는 애들은 유해균 변동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 장에 있는 트러블, 사람 몸의 장의 트러블을 개선을 하려면 유익균을 계속 늘리는 건 힘들어요. 의학적으로는 장에 도달할 당시에 유산균의 농도가 2천억 이상이 들어가야만 증식이 된대요. 그런 건 거의 힘들어요. 왜냐하면 현재 생균의 최고 농도가 1조 테라 유산균인데 대부분은 먹었을 때 장에 도달하는 확률이 10분의 1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높은 테라 유산균을 먹어도 1,000억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장에서 증식하기가 쉽지가 않지. 그러면 더 좋은 게 뭐냐? 유익균 증식보다 유해균을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유산균 살균체라고 하는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들어가자마자 면역 반응을 안 해요. 얘가 들어가면 바로 유해균들이 얘를 먹이로 삼아요. 그래서 결합을 해요. 그리고 배출을 시켜버려요. 그러니 만성 설사를 하는 환자가 병원에 가면 미국에 가보세요. 가면 의사들이 유산균 살균체 먹으라고 서플리먼트 제공을 할 거예요. 아무튼 저희 이 질문을 주신 거에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는 어, 전체 그 유산균의 농도는 1조 테라 유산균의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의 수준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8천억이라고 얘기를 했고 논의를 한 병으로 추정을 해보면 최소로 300억 이상이 들어있어요. 자, 두 번째 질문 주셨던 거 논의를 먹고 나서 간 수치가 300 정도가 됐어요라고 하신 거가 모든 나라의 회원들이 다 오는 질문이에요. 공통 질문. 제가 대만, 말레이시아도 그 자료를 보내드렸지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GPT, GOT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네가 둘 다 효소예요. 근데 간에만 있는 효소가 아니고 사람 몸에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혈액에도 있고 뭐 다른 그 조직에도 있고. 근데 그 중에 GPT라고 하는 애가 GOT의 3분의 1 정도 수준이지만 간에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GPT, GOT를 함께 보긴 하지만 GPT가 많이 이 GOT에 비해서 높냐, GOT에 비해 GPT가 낮냐 이런 것도 봐야 돼요. 자,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모든 남성이 여성보다 GPT, GOT가 높아요. 무조건 높아요. 또 성장기, 예를 들어 어린 아이들 사춘기나 뭐 여성들인 경우에 이렇게 뭐 임신 뭐 이게 가육이나 이렇게 성장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이때가 되면 정상보다 무조건 높아져요. 또 제가 아팠을 때도 무조건 높아지고 갑자기 살이 쪄도 높아져요. 또는 약이나 뭐 이런 그 서플리먼트를 먹어도 높아져요. 또 식중독처럼 몸에 좋지 않은 걸 먹었을 때도 높아져요. 그러니까 GPT, GOT가 높아지는 원인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 기존에 우리 그 건강 보조식품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 드시고 이 GPT, GOT를 잰 거하고 안 드시고 잰 거하고 차이가 나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의사들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수치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자, 예를 제가 하나 들었어요. 간에 급성 이상, 급성이라는 게 뭐냐면 식중독 같은 거예요. 또는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갑자기 질병이 생긴 경우를 급성이라는데 급성이 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GPT라고 하는 게 GOT보다 숫자가 더 3분의 1밖에 안 된댔잖아요. 근데도 GPT가 확 높아져. 그래서 GPT가 GOT보다 높아지고 숫자는 한 100에서 800 정도 수준 이 정도가 되면 급성 감염해요. 근데 얼굴이 노란 빛이 생기는 걸 황달이라고 하잖아요. 황달이 없으면 숫자가 낮은데 황달이 끼면 확 높아져요. 3천 정도까지 올라가요. 제가 옛날에 98년도에 급성 간경화로 쓰러졌을 때 영등포에 있는 진단 방사선과에 제가 쓰러져 가지고 혼수 상태에 있었어요.
혼수 상태에서 하루 만에 깨어났더니 그 진단병상과 의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GPT, GOT가 측정 불가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나 되는데요. 그랬더니 많이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숫자가 높아져서 영등포 진단방사선과라고 하는 작은 병원에는 치료가 불가능하니까 대학병원으로 가라. 근데 제가 이제 한대생이니까 한양대 응급실로 보내달라 해서 이제 앰뷸런스 타고 간 거죠. 근데 저는 그때 얼굴이 막 노랗게 제가 이제 간이 안 좋으니까 황달이 껴서 막 붓고 노란 기운 들고 눈 하얀색 동자도 노랗게 변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람들은 실은 수치가 3천보다도 훨씬 높게 나와요. 자, 근데 만성병이 있어요. 만성병. 예를 들면 어, 그 만성 간염, 뭐 만성 고지혈증, 만성 고혈압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오랜 기간 병을 가져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숫자가 많이 높지 않아요. 이 보시면 간에 만성이 있는 경우는 아까 얘기한 좀 GPT라고 하는 게 GOT보다 숫자가 작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GOT가 높아. 그리고 나오는 수치는 300에서 500 정도예요. 자, 왜 300, 500 이 얘기를 제가 드렸냐면 대부분 논의를 먹고 GPT, GOT가 높아지면 대부분 GPT가 높냐, GOT가 높냐는 신경 안 쓰고 300이라고 얘기해요. 대부분이. 그러면 급성, 아까 얘기했잖아. 황달이 없는 경우, 그분, 저기 회원분한테 얼굴을 보셔갖고 황달 증세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처럼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걸 먹어서 몸에서 배출하는, 몸에서 밀어내는 단계에 있어서 갑자기 높아져요. 제가 밑에다 적었지만 면역 반응이에요, 면역 반응.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거를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약간 높아져요. 그거를 우리 맨날 뭐 해모임 때 얘기하자면 명현 반응이라고 하잖아요. 익숙하지 않은 걸 익숙한 상태로 돌리는 거. 그런 경우에는 가장 좋은 게 혹시 그분이 만성 질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뭐 한 일주일 정도 쉬었다가 먹게 하거나 아니면 작은 양으로 천천히 늘려가면서 먹으면 부작용이 없어요. 대만이랑 저기 뭐냐 말레이시아에서도 이런 질문이 똑같이 와서 그분들하고도 5주간 대만 말레이시아는 한 300명 정도를 순차적으로 했는데 강의보다는 질의응답을 뭐 훨씬 많이 했어요. 근데 아까 얘기처럼 어떤 분은 막 방귀가 자주 나와요. 트름이 나와요. 이렇게 저기 설사를 하고 뭐 GPT, GPT가 올라가고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대부분 다 겪다가 조금만 지나면 나중에 물어봐요. 일주일 그 다음 수업 때 어떠셨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래.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단 그분이 올라간 게 논의가 이 원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분이 모르고 있는 만성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성병이 있는 경우는 서서히 증가를 해서 30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을 해보시라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자, 혹시 오늘 그 들으신 내용 중에 질문 같은 거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신 분? 아니면 다음에 제가 다음 이 강의는 하이니케 교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혹시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예를 들면 뭐 논의를 만들 때 좀 있었던 뭐 어려운 거 예를 들면 뭐 개발자로서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궁금하다. 뭐 이런 것도 좋고 그 강의를 하는데 주 강의하는 거 외에 사이드로 강의할 수 있는 것들을 주제를 주시면 제가 법인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런 것도 좀 전달을 드릴게요. 실은 그냥 제 생각이지만 쇼 호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달하는 내용은 감동이 많이 없는 이유가 개발하는 과정에 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스트레스 강의할 때 셀리에라고 하는 휴고 셀리에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만드는 과정을 모르잖아요. 실제 옛날 공부한 사람 아니면 요즘도 잘 몰라요. 그게 스트레스라는 용어 치면 그냥 스트레스 용어가 나오지 그 한스 휴고 셀리에라고 하는 단어조차 안 나와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시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땐 제가 실제로 몸이 아팠고
제가 만들 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은 이런 감동이나 아니면 남들이 모르는 얘기들을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논이를 만드는 업체 그리고 유산균을 만드는 업체한테 제가 사기꾼이었던 거 모르죠? 제가 논이 만드는 업체를 찾아가서 당신네들이 잘하고 있으니 내가 논의를 좀 만들고 싶어라고 했을 때 두 번 거절당했어요. 첫 번째는 전화 상담에서 거부당했고 두 번째는 만나러 갔는데 안 만나줬고 세 번째에 만났는데 만나는데도 대화 한마디 안 하셨어요. 저를 사기꾼인 줄 아셨어. 근데 아무튼 나중에 그런 개발 스토리도 혹시 궁금하시면 한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미국만이 가진 특징이니까 스트레스에 대한 특허는 미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 법인장님이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해주신 걸 실천을 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애터미 오롯,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저희 복도에 쫙 진열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설명을 해놓고 오면 이제 한글, 영어, 중국어 이러 해가지고 설명도 좀 붙여놓고 궁금해하는 회원들한테 설명도 드리는데 진열을 해보니까 총 19개가 등록이 됐고 13개가 출원 중인데 등록된 19개 중에 10개가 논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법인장님이 한번 진열을 해보세요 뭐 했는데 진열을 해보니까 논의가 엄청 도드라졌어요. 그래서 국내도 매출액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높아지고 있어요. 회원들이 와서 다 사진도 찍어가고 막 그래서 이게 법인장님 말을 잘 들었더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혹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말씀하시 박사님 말씀하십시오. 네. 아닙니다. 저기, 오늘 이 강의한 것들에 대한 자료는 제가, 다 보내드릴 거고, 추가로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제 머리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실은 뭐, 근거가 없는 줄 알고 계신데, 아까도 제가 그 파일에다가, 그 전체 연구 논문에다가도 제가 저 말씀을 드렸지만, 실은 지금 자료 중에, 논문 자료 중에, 이게 있어요. 제가 이제 두 개를 꺼내 드릴 건데, 거기에 보면, 어, 실제 이 탈모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린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야, 그냥 저만 받은 그런 효과인 줄 알고 계실까 봐 제가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어디 갔지? 그거는 제가, 이 논문을 찾으려니까 또 없네. 다 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논의가 탈모에 이렇게 모발을 건강하게 하고 증가시킨다는 논문이 이미 있어서 그때 제가 논문을 못 드린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제가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 괜찮으세요? 네네. 네네네. 네. 지금 이제 두 번째 강의잖아요. 이제 두 번째 네네. 들으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약간 막막하다는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걸 또 어떻게 풀어내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애트미 사업도 그렇고 또 애트미 관련된 제품들이 그 각자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애트미를 아마 10년, 20년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나의 그 전이 이제 여행의 스토리가 돼야 되거든요. 이제 한국말 하면 이제 여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논의 강의를 하게 된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또 논의를 내가 느낀 거, 또 수업을 받으면서 했던 게 전체적인 스토리가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논의 강의를 한다, 정보를 전달한다 그러지만 아까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 전달에 가장 좋은 거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내 말에 공감을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 스토리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여러분이 수업을 이제 앞으로 세 번 더 들으실 건데 이 많은 내용 중에
내가 경험했던 어떤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성분들. 네. 모든 걸 다 전달하면 모든 게 다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두세 개 딱 집어서 아, 이 성분은 내 몸과 혹은 내 가족과 내 이게 내 삶과 관련 있는 요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 탈모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 집어서 그 스토리를 전달해 줘서 결론적으로는 에테빈 온일 드시면은 여러분한테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머릿속에 영화 시나리오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영화 시나리오. 예. 그러니까 강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옆집 아주머니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전달하면 훨씬 더 잘 먹혀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논의에 대한 지식들을 다 알아야 되는 상황이고 애터미 논의와 차별점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 요소 중에 내 삶, 내 몸, 내 가족, 내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들과 맞아떨어지는 공통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내셔가지고 그거를 나만의 스토리로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옆집 사람과 이야기했듯이.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앤드류 킴 박사님 오늘 일정이 있어서 이제 못 나오셨는데 그 논의 챌린지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뭔가 하면 가족과 아침 저녁으로 연락한다는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침에 먹고 엄마 논이 먹었어? 몸이 어때? 그다음에 뭐 용변 잘 봤어 이런 거고 저녁에 또 전화해서 엄마 논이 먹었어? 컨디션 어때? 이렇게 해서 그 가족과의 그런 관계가 형성됐다는 게 가장 큰 거거든요. 애터미나 제가 원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예, 이걸 통해서 그 논의에 대한 정보를 주시게 이분들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다른적인 게 긍정적 효과가 뭐가 나오냐. 예,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가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회장님 강의 잘 보시면 항상 가족 이야기를 하세요. 예. 거기서 공감대가 확 형성되고 그래서 회장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툭 던지거든요. 결론은 애터미 해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결론은 논이 먹어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 끝나고 나면 이거를 주변 사람한테 전달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붙잡고 아, 오늘 했는데 뭐가 이렇대. 박사님 또 탈모가 이렇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서 자꾸 글을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거는 강의를 강의 끝나고 나서 강의안을 적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일기를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수업 다 끝나고 나서 오늘은 한 몇 시간 있다가 이제 주무시기 전에 오늘 논의 수업 받으면서 지난번에 그 일기를 적으셔야 돼요. 일기를. 그게 제가 드리는 숙제예요. 네. 근데 그 일기 속에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직접 체험해 보시면 뭐 스스로 아실 거예요. 예. 저는 이 논의가 떨어지면 제 얼굴이 이 당장에 뻘어지고 나니까 흥방패가 나니까 뭐 안 먹을 수가 없는 상태고 아무튼 본인이 체험을 해보시면 그게 가장 좋은 교육 자료가 되겠죠. 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건강이 되게 좋아요. 자신할 건 아닌데 얼마 전에 하여튼 병원에서 가면 맨날 칭찬을 듣는데 제가 논의를 접하면서 저한테 가장 임프레시브한 거는 이게 박사님께서 직접 경험을 하셔서 만드셨다라는 게 가장 네. 임프레시브하고 감동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뢰가 높아요. 그러니 현재 스코어 제가 제 몸을 하기는 좀 그렇고 우선은 음, 박사님의 그 히스토리를 저희가 이렇게 뭐 사진이 됐던 어떤 건강상의 자료가 됐던 그거를 이렇게 혹시 쉐어하실 수 있으면 저희가 이제 손님들한테 말하기에 더 신뢰성이 높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 이제 회원 중에 지금 논의를 거의 뭐 구원자처럼 먹고 있는 청년이 하나 있어요. 왜냐면 이 청년이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뇌 손상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현재 분노 조절 장애가 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약을 거부해요. 맞아요. 대신에 저희 해모님과 논의를 듣더니 이거는 먹겠다고 자기가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저한테 지난번 강의 끝에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 이래 해서 지금 강의를 듣고 있고 피드백을 조사 중이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대번 질문이 그러면 이 논의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너무 절실하게 절박하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미국에 오셨을 때 첫 강의에 아마 우울증이었는가를 얘기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거를 근거로 해서 효과가 있다 하니
열심히 매겨보고 우리가 보자 이랬는데 오늘 슬라이드 나눠주신 것 중에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주셨잖아요. 제가 그거를 네네. 대부분 이제 쉐어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이게 지금 한 줄기 빛인데 자신감을 줘도 되겠지요? 당연하죠. 이게 네네. 제가 처음에 하나 정신병원이라고 네. 그 원장이 제 친구예요. 근데 실은 좀 슬프지만 어 2016년에 제 정말 친한 친구가 하나 과로사로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죽고 나서 이제 그 와이프가 재혼을 해야 되니까 저희 친구들이 연락을 잘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아들이 이제 그 독자라 늘 관심이 있었는데 차마 전화를 못 했는데 작년 연말에 카톡이 하나 왔어요. 그것도 물론 제가 이름이 이 실수로 원래 그분 제 친구 와이프 이름은 김진경인데 베스킨 라빈슨의 영업본부장을 하는 사람이 전진경이라고 하는 선배가 있는데 전진경이라는 선배한테 안부 카톡을 보내다가 연말에 그 김진경이라고 하는 친구 와이프한테 간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연락이 왔는데 처음 온 이 카톡이 뭐냐면 임정 씨 성찬이가 아파요. 이게 아들 이름이 성찬인데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더니 얘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양극성 조울증 상태인 거예요. 자살을 3번이나 하고 경찰 앰뷸런스가 와서 막 그렇고 얘가 너무 기분이 좋을 때는 은행에 가서 막 대출을 받아서 불우한 사람을 막 돕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상태라 얘를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절대 입원을 안 하니까 얘를 어렵게 데려다가 수원에 있는 그 친구 병원에 데리고 가서 상담을 시키고 현재 지금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실은 그 구호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일반 이 정신병원에 넣으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재정적인 뭐 후원도 친구들이 모아서 좀 해주고는 있지만 그 병원장 얘기가 논의를 먹이자. 그러니까 걔도 이제 논문을 통해서 논의가 이렇게 그 조울증이나 이런 거에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정신학적인 자료들을 논문을 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미 논의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것도 얘기했더니 하나 그 병원에도 제가 지금 이 샘플로 다달이 한 10박스 정도씩 공급을 해주고 있고 제 친구 아들도 지금 먹이고 있어요. 제가 돈은 없지만 계속 생활비도 좀 대주고 걔가 이제 전문대까지는 지금 들어가서 지금은 이게 불과 몇 달이 안 됐잖아요. 네. 12월 31일 날 자살을 하고 한다고 해서 정신병원 입원하려고 했던 애가 진정이 돼서 지금 전문대 대학을 음. 그 치기공 그거를 다니면서 제가 최대한 외부 자극이 안 되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이렇게 동요되지 말도록 막 가르쳐라. 그렇게 해서 적응을 시키자 해서 하고 있는데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될 단계인 애도 불과 4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진짜 제 친구 얘기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잠깐 드리고 싶은 게, 네네네. 박사님 강의 오늘 정말 잘 들었고요. 저는 오늘 그 강의 내용 중에서 그 스트레스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받는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서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뭐 쉽게 말해서 바이러스 같은 걸로 착각을 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의 그 효소로 내 몸이 상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놀라운 사실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원래 스트레스 잘 안 받고 살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근데 제 주위에 나이도 뭐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은 편이지만 제 친구, 그다음에 제 동생들, 하다못해 40살 정도 되는 동생도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가만히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는 얘 참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내가 항상 얘기를 할 때 저번에 스트레스 좀 받고 살지 마라.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던 기억들이 나고,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군대를 나온 베테랑으로서
그런 이제 어페어 같은 데 제가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은 왜 우리 그 군인들이 뭐 보편적으로 미국에는 항상 전쟁이라는 데 많이 참가를 하니까 전쟁을 갔다가 오고 나서 받는 그런 스트레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마인드가 실질적으로 있었던 경험하고 생각으로 하는 경험하고 똑같이 반응을 한다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전쟁 같은 데 갔다 오고 받은 그런 스트레스나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게 저희가 이제 꿈을 꾸거나 생각을 할 때 그게 받아온다는, 그것도 이런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막 그걸 잊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술을 마시고 그런 이제 드럭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좋은 정보를 얻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참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게 있어요. 지금 말씀을 하신 것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 대학 연구팀이 조사를 하나 한 게 있어요. 실험을. 어, 이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실제 돈을, 많은 돈을 세 개 만들었어요. 실제 돈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또 한 그룹은 가짜 돈을 세 개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은 돈을 세는 걸 바라만 보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의 온도가 한 65도에서 75도 정도 되는 물, 그 정도 물을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얘기 안 하고 갑자기 거기에 손을 담그게 했어요. 65도, 75도 정도 되면 김이 이렇게 많이 안 나니까 물의 온도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딱 담궜는데 돈을 이 세는 것만 바라봤던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뜨거 하고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어요. 가짜 돈을 센 사람은 한 반절 정도 뜨거워라고 하는 이런 반응을 한 반절 정도 했어요. 실제 돈을 많이 센 사람은 어땠을까요? 반응이 없죠. 뜨겁더라고 안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람이 경제적인 안정감도 사람의 감정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쳐요. 제가 실은 롯데 다닐 때는 명예를 너무 좋아해서 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롯데에서 어떤 일도 있었냐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갖고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제 그 친구 변호사와 후배 법무사 애들이 내용 증명 떼우고 걔들이 돈을 받아주기도 했어요. 이게 저는 막 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두고 명예만 좋아해가지고 저희 집사람이랑 저희 가족이 되게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요. 근데 이제 애터미에 와서 나름대로는 이제 애들도 크고 돈이 나갈 때가 많이 없어서 그런지 좀 경제적인 여유가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게 당장의 경제적인 여유가 느껴지니까 당장에 제가 집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나 봐.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기 인생 중에 황금기를 걷고 있는 거예요. 이 집사람이 제가 이렇게 가면 되게 좀 이 스트레스를 받아 했어요. 저는 반듯하게 정리되고 이렇게 신발이나 이런 것도 가지런히 놓이고 이렇게 청소도 잘 되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남편이 오면 편하지가 않았었나 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애터미가 참 저는 이게 고마운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롯데에 있는 동안에는 못 찾았어요, 실은. 돈이 돈을 부르는 거기 때문에 백날 노력을 해봐야 맨날 그건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경제적인 사다리라고 그래서 정말 극빈층에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려면 사다리가 있지 않고는 탈출을 못 하거든요. 경제 이론에는 그 사다리를 만들어야 되는 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처럼 뭔가를 통하면 그 사다리를 통해서 계급이 올라가거나 부가 올라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거의 없거든요. 일반 세상에서. 근데 제가 애터미 와서 다단계에 대한 선입견을 되게 안 좋게 봤는데 다단계라는 게 부의 경제적인 단계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되겠구나. 그러면 현재 받았던 극심한 스트레스들을 우리 회원들은 단계가 올라가면 점점 극복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실은 경제적인 것도 그러니까 돈을 닦는 사람들이 아니면 경제적인 거를 해결 못하고 스트레스가 100% 해결된다. 이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애터미 활동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 아무튼 오늘 좀 저기 지루하셨을 텐데 잘 들어줘서 고맙고요. 이렇게 질의응답을 해주니까 제가 오늘 강의 중에는 스트레스를 안 받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긴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네네네. 이제 3번 남았는데 저희는 3번 남아도 이 단톡에 공부는 계속 할 거예요. 예, 할 아, 거니까 네. 언제 편하게 예, 박사한테 질문 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목격지향적이라 아까 박사님 이야기했죠. 그죠? 약간 무대뽀적인 게 있어요. 사실은. 그 때문에 직원들이 힘들어하는데 예. 근데 우리가 좀 목표는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귀한 시간 내고 진짜로 이런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는 모습이 뭔지를 그 회장님도 그러잖아요. 생생한 꿈꾸면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진짜 그걸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내가 논의 전문 강사라 생각하시고 조금씩 이제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스토리를 만드시면서. 연습 없이 되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강의 들었다 딱 이렇게 일주일 동안 멈춰 계시지 마시고요. 한번 자꾸 읽어보시고 자꾸 테스트 해보셔야 돼요. 제가 스트레스 주기 싫은데 나중에 테스트 할 거예요. 예. 논의 많이 드시고 오세요. 스트레스 유발자. 네, 죄송합니다. 오늘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긴 시간.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논의 지금 잠깐 품절 상태인데 지금 도착은 했어요. 근데 아, 이게 네. 통관이 시간이 좀 걸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논의가 이게 풀리는 대로 제가 논의를 좀 많이 보내드릴게요. 예, 많이 드시고 제 스트레스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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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